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은아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음하고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에 주변에서 이 신음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깊은 악의 수렁에서 소리치는 한 소녀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녀를 살리신 하나님, 절망을 구원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실패자인 그를 놀라운 승리자로 만드셨습니다. 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새벽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모,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모. 채송화 사모의 기도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과 구원의 감격이 배어있다. (13살)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방탕하고 난폭한 생활은 그녀의 삶을 무참히 파괴해갔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15살부터 밀수를 해야 했고 견디다 못해 19에 가출, 20살에는 자살 시도. 필리핀 이민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한 하류 인생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셨다. 자살 직전에 내뱉었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일으켜주셨다. 그리운 고국 땅에 돌아온 그녀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딛고 제일은행 은행장, 프라다 코리아 등 유소기업 CEO들의 비서실장을 거치며 화려한 삶을 살았다. 껍데기뿐인 화려한 삶엔 기쁨이 없었다. 더 깊은 허무와 절망뿐. 그녀는 또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난한 전도사를 만나 피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도 만나게 된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된 기적처럼 주님을 무시하던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폭포수 같은 눈물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예수님의 몸에서 아마 오른손하고 왼손 같아요. 각자 다 다르게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하고 집사람은 계속해서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깊은 실패와 절망에 뭉그림치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그녀는 몸과 마음이 병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치유자가 되고 싶다. 두 분 보면은 뭐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신 분들 같아요. 체험담, 그리고 경험담. 이 기쁨의 교회 오고 나서 설교 시간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말씀 너무 좋으시고 청년들한테 심어주는 비전이나 이런 게 너무 뚜렷하셔서 많은 성공도 있으셨고 그리고 실패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눈길과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늘 섬기고 그리고 배후에서 목사님을 서포트를 해주면서 교회에 많은 힘이 되고 계십니다. 어두운 과거를 이기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채송화 사모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정말 저에게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저의 목숨을 주님께 바치며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셔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있사오니 저를 써 주옵소서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에서도 향기가 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진한 사랑의 향기를 바라고 계시는 채송화 사모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네, 이름이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채송화라고. 그래도 어땠어요? 예. 네. 근데 이름은 예쁜데 또 지나온 삶은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고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좀 그래요, 그쵸?
네, 주님께서 저의 삶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또 사랑하는 남편 저희 주민과 목사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먼저 행복하다고 얘기해주셨어요. 저기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회는 올 1월부터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양재동에 교회를 개척하셨네요. 네. 네. 그 양재동에 개척하신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우선 양재동이라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주셨고요.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저와 함께 오래 전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이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말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직장의 축복을 받은 곳도 강남 땅이고요. 그리고 그 강남 땅에서 제가 눈물로 우울증으로 정말 알코올 중독으로 그 20대와 30대를 보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과 그 어둠의 영이 정말 많은 사람들 풍요로운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저는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뭐 짧은 얘기 속에 무슨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예. 자,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그렇게 힘든 삶이셨을까. 자, 필리핀 가실 때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저희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사업도 잘 하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사진 작가셨습니다. 네, 사진 작가셔서 70년대에 지금 면허증, 이제 사진을 판박이 하는 그 기술을 특허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유리에도 사진을 그 당시에 이제 판박이 하고 티셔츠에도 사진을 이제 만들고 아크릴 액자를 만들고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사업 파트너이신 분이 필리핀으로 가면 거기는 아시아의 제2의 미국이다. 거긴 미군 부대도 많고 그곳에 가면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필리핀으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시고 불광동에 10만 평의 땅을 평당 600원에 파시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행을 이제 선택을 하셨죠. 물론 엄마는 원치 않으셨죠.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사업 파트너이신 분은 사업할 계획은 없으셨고 아예부터 카지노에 이제 빠지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홍콩, 마카오 유명하죠. 그곳에서 이제 카지노 노름에 빠지셔서 전 재산을 이제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업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음흉한 계획을 세우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어도 못하고 새로운 곳에 그 파트너만 믿고 가셔서 그 사업 자금을 모두 다 이제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신 분이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그렇게 이제 사기를 당하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세운 대책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상의해서 엄마가 세운 대책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으로 진출을 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화폐 가치가 또 10배 이상의 값어치가 됐고 그래서 엄마가 식당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서 1년만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대주면 그러면 일본에서 벌어온 화폐 가치는 필리핀에서는 40배 이상의 값어치를 해요. 그러면 정말 1년 동안 벌면 사업 자금을 대주면 아버지께서 내가 다시 재기하겠노라 라는 이제 약속하에 이제 엄마가 일본행을 선택을 하신 거죠. 제 나이 13살 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갔어요. 갔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중학교 들어가서야 뭐 ABCD부터 시작해서 I'm a boy 가르칠 당시였었죠. 그러니까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타국에 갔는데 엄마는 6개월 만에 떠나고 저에게는 어린 시절에 정신적인 쇼크가 일종의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이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엄마가 떠나가고 난 그 장롱에 엄마가 남겨놓고 간 그 이제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옷장에 들어가서 울면서
그냥 잠들다가 온 집안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갔는지 장롱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날밤을 샜으니까 그러니까 아빠하고 오빠하고 뭐 진짜 제가 사라져가지고 찾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의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거기에서부터 생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존이 되면서 이제 집에 여자가 없는 거예요. 집에 여자가 없고 오빠하고 아빠 있고 저 있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가정부가 있었어요. 필리핀은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낮으니까 그 가정부 운전사 이제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필리핀 가정부는 한국 요리를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생선, 기름에 절인 생선, 비계덩어리, 돼지고기, 이제 그런 요리, 필리핀 요리를 해갖고 오니까, 그때부터 제가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와서는 장을 봐서 요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그 본능이라는 게 그 어린 시절에 엄마가 없으니까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내년에 오실 때 정말 내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아빠랑 오빠를 잘 케어를 해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이제 뭐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존을 하면서 저희 집에 제가 식단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10명, 15명이 한 끼 식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1명, 2명 오시는 거예요. 작당을 하러. 그러면은 이제 오시는 분들 뭐 어떻게 막으랴. 저희 아버지의 사명이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저희 집은 이제 소위 사기꾼들의 아지트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뻔히 친구들은 알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셨길래 따님을 이제 그렇게 끌어들이시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명품이 귀한 시절에, 네, 그리고 뭐 밍크 코트라든지 모피 코트라든지 명품 가방, 화장품, 그리고 필리핀에는 이제 카라바오라는 이제 그 뿔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훌륭한 유행했었죠. 그렇죠. 박제 거북이,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에 팔렸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해삼이 비싸지만 필리핀은 해삼을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해삼이 진짜 늘리면은 제 키만큼 그렇게 커요, 해삼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해삼을 말려서 이제 밀수를 또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이제 몇 번 걸리셨어요. 이제 걸리셔서 더 이상 이제 하면은 이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한 번만 더 이제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그 소위 이제 밀수죠, 그게? 네. 예. 네. 그렇게 하시면서, 딱 봤더니 저희가 그때 15. 이제 그럴 때 이제 유학생이고 뭐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냥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하니까 오빠와 저를 이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아하.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빠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정말 해삼을 100kg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밀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한국에 가지고 오는 겁니까?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그렇죠. 한국으로 가지고 가죠. 네. 이제 운송 담당을 하신 거야, 그렇죠? 네. 예, 예. 금요일 날 마닐라에서 홍콩을 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한국을 들어가요. 그리고 일본을 들어가요. 그리고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한국을 들어오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다시 마닐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세수하고 학교를 가요. 이제 그러면 학교에서 조는 거죠. 저는 그동안의 긴장과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가방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심장은 벌렁벌렁 거리고 정말 세관원은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는지. 예. 그 지금처럼 아니고 예전에는 이렇게 다 이제 들춰보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성년자잖아요. 그 갖고 있는 여건과 물건이 맞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여러 나라를 그렇게 통과를 하고 다니셔도 괜찮았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는 세관원들이 돈을 받은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권을 줄 때 거기에 100불, 200불, 300불. 그러니까 어린애가 주는데 그걸 받아요? 네, 그러면 알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리고 저는 목적이 있었죠. 왜 그거를 들고 가야 하는 목적. 저한테 일본행 비행기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가서 동경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고 가서 엄마를 그냥 만난다는 목적밖에 없었고 그것이 뭐 그 물건들이 뭐 어디로 가든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아버지가 이거를 갖고 가서 이거를 팔아야지,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생활비를 할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들통이 났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들통이 났는데 일본 공항에서 제가 300년 된 거북이를 밀수 가지고 그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냥 아버지는 무대뽀로 마지막이다.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 10년 동안 먹고 산다. 이제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베팅을 이제 하셔서 그 거북이를 들고 갔는데 아니나 달라 일본 동경 공항에서 걸렸어요. 걸려서 세관원이 저를, 그러니까는 딱 가방을 딱 찾는 순간에 이제 동경 공항에서 이제 2명이 딱, 경찰 2명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거 네 가방 맞느냐 딱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왜냐면 제가 싫었으니까 제 가방이 맞죠. 네, 그러면서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제 저를 밀실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취조가 시작이 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계속 노랗고 뭐라고 이 가방이 내 가방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때도 수많은 이제 경력을 통해서 이 가방은 무조건 내 거가 아니라고 우겨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가방은 내 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고, 일본 공항 세관에서. 당시 이거 티켓도 벌써 가방 번호가 찍혔고, 네 가방, 왜 네 가방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서럽기도 했고, 이 상황이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이 가방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이거를 마닐라 공항에서 이거를 갖고서는 통관을 해주면 저한테 500불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항상 캐시 500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나 공항 세관에 제 여권 사이에 넣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봉투를 보여주면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이걸 통관하면은 돈을 더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학생입니다. 저는 유학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탁하는 것만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공항을 나가면은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근데 믿지를 않았어요. 제 여권에는 이미 그거 다 찍혔잖아요. 그렇죠. 막 찍혔잖아요. 다 찍혔죠. 그러니까. 맨날 1년에도 정말 수십 번씩 그러니까 무슨 학생이 이런 학생이냐고. 네, 들락날락 거리는 게 찍혔으니까는 믿지를 않죠, 당연히. 그러면서 한국 여자 우리는 믿지 않는다. 딱 보면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저는 끝까지 불지 않았어요. 그때는 미성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한 8시간 정도를 취조를 하고 그 공항 경찰이 저한테 이제 경고를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이번은 그냥 가게 해준다. 그렇지만은 다음에 걸리면은 알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때는 네가 성인이야. 딱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사히 통과를 하고 그게 마지막으로 밀수의 무대를 내리게 됐죠. 아니 어떻게 네. 돈 없는 학생이 일본을 그렇게 오고 하면 네. 아실 텐데 어머니가 그럼 일본에 붙들어 놓든지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든지 뭔가 못하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저에게 국제 전화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물론 아버지한테 애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키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절대 저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돈줄이 끊기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18세. 그 다음에는요. 네. 참. 이제 18세가 지나고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는 필리핀에서 제발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아버지께 호소를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하고 상류층 아이들, 저는 상류층 아이들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다들 미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들 아이비리그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그 꿈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아버지께도 호소를 하면서 미국에 보내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돈 벌면서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게요. 아니면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한국에 그 당시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자녀들, 영주권자에 한해서는 정원 외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글 시험만 능력 시험만 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그 둘 중에 하나 나라를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고. 그 이유는 여자가 어디를 혼자서 가서 공부를 하겠냐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면 오빠는 조금 있으면 졸업을 하고 저마저 필리핀을 떠나면 엄마는 돈을 끊을 거예요. 저희들을 계속 필리핀에서 잡고 있었던 그 목적은 엄마의 돈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전자공학과를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이제는 필리핀을 벗어나려면 이제 선택이 없다. 그냥 대학교가 이제 보통 4년이었는데 제가 그 학교를 선택을 한 거는 3년제였어요. 그래서 1년에 3학기가 돼서 더 빨리 졸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를 악물고 그냥 정말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를 해서라도 내가 1년이라도 빨리 이 나라를 뜰 것이다. 라는 그냥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었고 이 지긋지긋한 이 지옥 같은 나라 정말 그 아버지가 그 밀수 외에도 도우니까는 세금 안 내는 일은 불법인 일은 다 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나는 벗어나야 돼.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전화해서 공부 안 하면 엄마 일본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릴 거야. 정말 그 정도로 협박을 하면서 엄마가 저를 키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 졸업장을 따야지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전자공학과 이제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험 공부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한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자. 그리고 커피를 사발로 마셔야지 그때는 이제 집중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가셔서 앞에 이제 걸어가시는 발걸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럼 아버지랑 같이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거실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따라서 어디로 가나 쫄쫄쫄쫄 쫓아가 봤더니 아버지가 들어가시는 방이 필리핀 가정부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참았던 그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가정부하고 그동안 저하고 오빠가 이 한 집에서 눈이 버젓이 뜨고 있는데 살림을 차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의아해했던 이 가정부의 행복이 제가 왜 저러지? 정말 그 의아해했던 안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서야 맞춰지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구나.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구나. 엄마는 일본에서 정말 힘들게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아침에는 학원을 가야지 비자가 나와요.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점심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술집 주방에서 요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리에는 핏대가 다 늘어났고 요리하면서 손에 칼자국과 막 그 기름 튄 것과 저희 엄마가 너무 예쁘셨거든요. 근데 그 미모의 얼굴이 망가지면서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게 그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출을 결심을 하게 됐죠. 네. 이런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자식을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배신감이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꿈이 있었어요. 내가 대학교 졸업하면 엄마가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엄마 아빠가 다시 합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산산조각 나면서 그때 이제 저에게 어둠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신줄을 딱 놓으니까 오직 목표는 그냥 이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는 거고 나한테는 꿈도 없고 내가 뭐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해 봐야 나한테는 뭐 아무런 비전도 없고 이 필리핀에서 뭐 좋은 직장 다니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절망이 이제 다가오면서 집을 나가야 되겠다 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한번 결심이 쓰면 이제 무섭게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출을 해야 되는데 가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 돈은 없었고 그래서 필리핀에는 또 이제 학생 부류 중에서 또 어떠한 부류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말썽 피우고 오는 아이들 있죠.
부모님은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뭐 여기저기 퇴학당하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다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거기서 공부를 하든 말든 부모님이 돈만 보내는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남자아이를 제가 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한테 제가 딜을 한 거죠. 너는 돈이 있고 나는 네가 원하는 내 몸이 있다. 가출을 나랑 할래.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는 오케이, 흔쾌히 가출을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D-Day를 잡고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가 필리핀 가정부 방에 들어가는 거를 목격을 하고 나서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저는 시험을 하나도 보지를 않았어요. 시험을 봐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모든 것이 절망이어서 그냥 시험을 하나도 보지 않고 영화 극장 가서 하루 종일 멍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막 어떻게 저 인간들을 죽일 수 있을까, 막 정말 그런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거나 그냥 하루 종일 쇼핑몰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끝날 시점 되면은 집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그 모든 계획이 일어나는데 저는 무섭게 침묵을 지켰죠.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셨습니까? 네. 네.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딱 하고 나서 2개월 정도가 딱 됐을 때 저희는 마닐라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출을 한 곳은 마닐라에서는 떨어져야 된다. 뭐 아빠가 찾으러 올지 오빠가 찾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되는 라구나라는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가서 숨어서 우리가 지내자라고 해서 이제 그 남자아이하고 이제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딱 2개월 정도가 되니까 현실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는 가출하는 게 목적이었고 가출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었고 이 집만 떠나면 그냥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가출을 하고 딱 2개월이 지났는데 나의 현실이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한 사람도 아니었고 백마탄 남자, 내가 정말 꿈에 그리면서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남자도 아니었고 저는 학교에서 전 과목 낙제로 그리고 무단 결석으로 퇴학을 당했었을 것이고 퇴학 처리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 절망이 몰아오는데 한 4개월쯤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울면서 매일같이 울면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어떻게 절망같이 저에게 다가오는지 이 현실에 눈을 뜨고 났더니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4개월, 5개월이 됐을 때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네. 그때는 성에 대해서도 몰랐고 남자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냥 이론적으로 학교에서 뭐 공부해 주는 거는 알았지만 그게 현실로 닥쳐오니까 저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는 절망이 저한테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 남자아이는 보냈어요. 그 남자아이는 어차피 다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다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나와서 생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필리핀은 낙태 수술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천주교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 수술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해라.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 키울 수 없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많이 이제 해줬었죠. 그런데 그때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들 나처럼 불행해질 것이고 태어나서 입양을 간들 그냥 제가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절망 가운데 죽자. 어떻게 죽을까? 죽음을 계획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은 점점점 흘러서 동네 옆에 아는 아줌마가 저에게 야매로 애를 떼어주는 데가 있다. 거기를 찾아가 볼래. 그 대신에 3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 3개월이 넘으면 생명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해준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야매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그때는 제가 39kg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먹지도 못했고 정말 얼굴이 해골바가지처럼 그 근심과 그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죽을까 하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얼굴이 정상이겠습니까? 제 계획은 그냥 그 수술을 받다가 죽는 거였어요. 저는. 왜냐면 제 손으로 제 목숨을 끊기가 너무 힘드니까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그 아줌마는 한 5개월쯤 돼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매 아줌마에게 제 전 재산을 다 줬어요. 뭐 돈도 필요 없고 이제는 뭐 갈 곳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돈이면 다 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그러면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시술대에 이제 올라갔어요. 고통 속에서 제 뱃속의 아이는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저는 죽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험을 하셨는데요. 그 후 또 어떻게 얘기가 전개가 됩니까? 제가 8시간 동안 정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 애는 낙태가 되고. 네. 네. 그리고 저도 숨이 끊겨졌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낙태되는 건 네.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숨이 끊겨졌다는 것은 네.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깨어났을 때 제 머리 위까지 하얀 천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제가 기도했던 거는 뭐냐면 고통이 찾아올 때는 정말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절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마음속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엄마가 보였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아 내가 죽는구나 라는 이제 느낌을 딱 받았을 때 엄마가 하염없이 일본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바뀌면서 제가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깨어났죠. 그 다음날 깨어났을 때는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저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쑥덕거리고 있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한 10몇 시간 만에 이제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엄마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죽으면 이 사람들은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 집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딘가에 묻혀져서 뭐 지도새도 모르게 그렇네요. 네,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깨어난 후에는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이제 소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기서 계속 그래서 계십니까? 한국으로 옵니까?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저희 오빠가 엄마 역할을 했었어요. 네. 저를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해주고 정말 맨날 오빠가 저를 데려다녔어요. 맨날 자기 친구들이 데려다니고 영화 보러 데려다니고 맨날 이 동생을 그냥 애지중지 하면서 오빠가 오빠한테 그랬는데 전화하니까. 네, 제가 제 발로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저를 8개월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오빠는 졸업을 하고 이 나라를 떠야 되는데 이 나라를 뜨면 동생을 영영 못 볼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거를 포기하고 다음 뭐 학교 대학원이고 뭐고 그걸 다 포기하고 동생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온 사방팔방 동생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오빠가 데리러 왔어요. 네, 오빠가 데리러 와서 이제 같이 집에 왔고 같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한바탕 구타를 당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은 네가 뭔데 이 나쁜 년아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아버지는 제가 왜 집을 나갔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저한테는 딱 이 나라를 벗어나야 된다. 참자. 내가 참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불과 8개월 만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학교를 찾아갔어요. 다시 학교를 찾아가서 학장한테 빌기라도 하고 사정이라도 하고 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됐어요. 근데 학장을 딱 찾아갔는데 그 학장이 저를 가장 아껴주시던 수학 선생님이 학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8개월 만에. 그러면서 그 학장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왜냐면 저는 이미 해골바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아팠다. 제가 너무너무 아팠고, 그래서
죽을 병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해서 학교를 이제 마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학교를 마치고. 예. 근데 그렇게 한국에 온다고 해서 네. 무슨 이제 그간에 여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도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뭐 나중에 들으면 무슨 비서가 되시고 하시던데 이제 그 얘기 네.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한국을 무조건 가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10년 동안 타지에서 이민 생활하고, 물론 틈틈이 이제 밀수로 인해서 이제 한국을 오기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너무너무 살고 싶었어요. 내 나라에서 너무너무 살고 싶었고, 그냥 명동만 돌아다니면 좋았고, 종로만 가도 좋았고, 정말 그런 시절에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모든 젊은이들이 정말 꿈을 품고 그 미래의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은 또 한 번의 또 좌절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기업의 벽에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말 이력서를 내면서 이제 IT 업계의 이제 시작이야. 나는 꿈을 꾸면서 이제 그 업계로 나가서 돈을 벌 거야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 기업도 제 이력서를 거두떠보질 않았어요. 필리핀 후진국에서 졸업을 했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공대생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필리핀 후진국 여자 공대생 이 삼박자가 채용하지 않은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를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벽에 부딪히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92년도예요. 92년도 초반. 그래서 6개월 동안 직장을 찾았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월요일 날만 되면 구인 광고가 나올 때예요. 그거를 보고 정말 회사에 이력서를 내서 이제 보내고 이제 그럴 당시였었거든요. 근데 아무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질 않아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서류 전형에 떨어졌기 때문에 연락이 안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서 이제 끊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회사들을 이제 이력서를 들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력서를 들고 모든 회사를 이제 그때 왜냐면 차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뭐 종로에서 명동에서 해화동에서 동대문에서 이렇게 찍고 이제 그 지역을 해서 그 강남은 또 강남에서 역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찍고 이제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잡지 회사를 갔어요. 그 회사에서 컴퓨터 잡지 회사인데 이제 번역을 하고 영어인 이제 그 아티클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그럴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전자공학을 나왔으니까 컴퓨터 쪽에도 잘 알고 영어도 잘 알고 하니까 이력서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이력서를 내보냈는데 과장님이 딱 보더니 대라살 여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필리핀에 사람 안 뽑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매몰차게 정말 저의 이력서를 다시 이제 던지듯이 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고 이제 제가 그 회사에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 회사 사장님을 만나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을 만나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니 이제 제가 사정을 얘기했는데 저 같은 사람 안 찾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커피숍에 내려가서 나하고 같이 면접을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사장님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사장님은 면접 관련된 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 혼자 사냐? 골프는 칠 줄 아냐? 필리핀에 가서 왜 골프도 못 치냐? 돈 벌어서 뭐 할래? 뭐 삼천포로 이제 빠지시면서 저한테 집 하나 얻어줄 능력 자기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최송아 씨 마음에 든다. 그런데 우리 회사 다녀봐야 집꼬리만큼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화장품 값도 안 되니까 내가 집 얻어줄게. 우리 골프 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자. 라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서러운데 정말 그런 대우를 받고 나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염없이 걷다가 이제 광교 쪽으로 제가 이제 해화동에서 광교까지 청계천을 지나서 이제 쭉 걸어오다가 건너편에 어떤 대기업 빌딩을 보게 됐어요. 그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이제 그 빌딩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서치라이트가 이제 팍팍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빌딩을 본 순간 그 빌딩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길바닥에서 정말 엉엉 울면서 서름이 복받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는 저런 멋진 빌딩에서 일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런 빌딩에서 저도 일할 수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들어드릴게요. 라는 이제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정말 뭐 그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이었었고 그 많은 세월들이 신앙하고는 저하고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먼 곳에 계신 분이셨고 그냥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간절히 그렇게 울부짖었죠.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자. 빌딩은 무슨 빌딩.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첫 직장이 제가 이제 커피숍 캐시어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호텔 옆에 프레지던트 호텔이라는 이제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업장에서 이제 커피숍 캐시어로 이제 시작을 해서 첫 월급 30만 원 그리고 6개월 동안 수습 사원 해서 이제 첫 직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거기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내가 용돈벌이라도 하고 정말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그러면서 이제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커피숍 캐시어를 하는데 옆에 저는 이제 커피숍 캐시어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이제 근무를 해요. 이제 3시간, 이제 호텔은 이제 3시간 시프트로 이제 24시간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업장의 언니가, 양식당의 언니가 2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는 조인데, 그 언니가 통영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통영에서 아프셔서 가서 간호를 하든지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가 일주일 동안 비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엄마 얘기만 나오면 저도 가슴이 아픈데, 언니 갔다 와. 내가 봐줄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업장을 일주일 동안 보는 거죠. 그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커피숍 2시까지 하고, 2시에 바로 뛰어가가지고, 이제 밤 10시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만 버티자라고 이제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텔이니까 그래도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이제 그때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인이 이제 종종 우리 이제 호텔을 방문하시는 그 미국인이 계셨는데 그 미국인하고 제가 이제 그때 영어를 하고 싶은데 뭐 이 일에 영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오면은 붙들고 뭐 어디서 왔습니까? 뭐 한국 좋아하십니까? 이제 영어로 막 대화를 하다 이제 친해졌어요. 근데 그 외국인이 아침에 저하고 커피숍에서 대화를 했는데 밤 8시, 9시에 자기가 저녁을 먹으러 양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저한테 너 혹시 이 회사에서 너 혹사시키니? 막 그렇게 물어 오버타임이 얘가 시간상으로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고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업장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도와주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총지배인님실로 불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잘리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란 토끼 가슴에 갑자기 일개 캐시어가 이제 입사한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된 캐시어가 총지배인님을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총지배인실로 딱 끌려가서 거기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콜을 받아서 거기 그 외국인하고 총지배인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쟤야? 쟤 맞아.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가 뭐냐면 그 외국인이 총지배인님 친구분이셨어요. 같이 아는 분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호텔에 잘 묵으셨던 분인데 총지배인님한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왜 캐시어로 썩고 있느냐. 그리고 마음씨도 너무 착하더라. 하는 그 이제 보고가 두 분이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총지배인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서 확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사과 과장님한테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친구인데 왜 캐시어를 하게 하냐. 바로 비즈니스 센터로 발령해. 해서 제가 비즈니스 센터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호텔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호텔 고객들 번역해주고 팩스 받아주고 이렇게 뭐 비즈니스 상담해주고 연결해주고 어떤 이제 거기에 정말 너무나도 멋진 사무실에 그렇게 3, 4개월 만에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스카웃을 제의를 받게 되고요. 그게 이제 비서실장까지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원했던
말하자면 이제 성공 가도의 길목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비서가 되시고 나서 네. 얼마나 감격하셨어요. 펑펑 우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처음에 만난 분이 이제 독일 사장님 비서로 발탁이 돼서 이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제가 그 빌딩을 보고 그 울면서 기도했던 그 빌딩에 제가 2년 후에 입사를 하게 돼요. 아니 어느 빌딩을 보고 그렇게 우셨어요? 하나 빌딩입니다. 어디 있는? 광교에 있어요. 광교에 있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청계고가가 있었고, 그럼요. 뿌랭땅 백화점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하나 빌딩이 있었죠. 네. 그 빌딩을 보고 그렇게 울었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다른 기업이지만.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성공, 그 이제 길목에 가 계시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탄탄대로가 되는 겁니까? 제가 왜 비서를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왜요? 저는 그 당시 90년대에는 이제 외국 기업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IT 산업이 이제 주력을 이루고 있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야지 돈이 있는데, 나는 전자공학을 했는데 내가 비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푸릇푸릇한 24살의 나이에 비서실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냐면은요, 젊은 남자들은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서실에 사장님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상무님, 분이니까. 이사님, 부장님까지 과장님도 못 들어와요. 정말 그렇게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와, 여기를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수십 번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혈기는 왕성하고, 저기 보이는 다른 부서에 누구누구는 사내 연애를 하더라. 뭐 정말 그러면은 그러한 낭만적인 일들이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의 비서자도 모르는데, 외국인 사장님이 원했던 비서는 그냥 커피 타고 전화 받는 비서가 아니었어요.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수행을 하고 미팅을 가실 때는 정말 그러한 비서 역할을 이제 찾으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 저를 트레이닝 시켜줬던 분이 이제 독일 사장님이셨는데, 너무나도 온화하고 완벽하고 그러면서 철두철미하게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CEO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냥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제가 20살 때 그분들은 50세였죠. 그러니까 50세인 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리면서 괴로웠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회사, 이제는 제가 회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회사의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스카웃을 받는 거죠. 헤드헌터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시절이 열려졌냐 하면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회사를 옮기시겠습니까? 라는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97년도에 한보철강이 이제 무너지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제일은행도 이제 같이 금융권으로 묶여있는 그 기업이 무너지면서 그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일은행도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리고 1999년도에 뉴브리지 캐피탈이라는 미국 M&A 회사에서 제일은행을 헐값에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원진들이 외국 경영진들로 바뀌었을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 투입이 되면서 그분들이 찾았던 비서실장은 금융계에 뭐 최소한 10년 경력이 있고 MBA 있으면 좋고 뭐 하여튼 통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력의 그 포지션을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격이 되질 않았어요. 금융권에도 되지 않았고, MBA도 안 하셨고. 그렇죠. MBA도 안 했고, 통역할 줄 모르고 그 세 개를 다 못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발탁이 됐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개척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교회로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당신의 어떠한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 하나님은 다 기뻐하십니다.